전세권은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을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체계라고 있는 집주인도처럼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전세권을 좀 칼같이 구별하던데 우리가 지금 이제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세 계약은 이런 걸 말해요. 갑이 건물주인이다. 나 빌려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자는 들어갔지만 요거는 등기는 안 하더라. 그래서 흔히 미등기 전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전세금 한 1억 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기간 끝날 때까지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 사용하고 기간 끝나면 건물 반환하고 전세금 요거 돌려받고 요게 이제 시중에서 가능적으로 해주는 옛날부터 전세 계약이에요.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용익 물권 전세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여기 명칭에 전세란 말이 들어갔지만 요거는 흔히 말하는 임대차를 말해요. 따라서 요 우리 빌려 쓰는 권리는 여기 말하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명칭을 채권적 전세 이렇게 붙였다 그 말. 요거는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채권적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그러면 이자가 실제 취득한 권은 임차권, 채권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사회 문제를 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려준 상태에서 임대차 존속 중이에요.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넘어가서 우리 물건부 들으면서 이걸 직업들은 내가 가르쳐줬어요. 얘가 소유권 회사 반환 청구했을 때 얘가 채권적 전세권 알아듣기 쉽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소유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절대권 상대권이니까 얘가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 못 한다는 거. 따라 반환하고 거래에 난제해야 돼요. 더 웃긴 거는 나쁜 주인을 만나면 얘가 보증금 전세금도 안 들고 30개 놔버리면 전 재산 날려버린다면 이게 과거에 사회 문제가 엄청 됐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 이게 최초 도입됐냐 그러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해외 동포들이 대거 귀국을 했어요. 이어서 45년도 해방된 건 알죠? 이어서 이제 50년도에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북 동포들이 또 대거 남한했어요. 폭격에 주거용 건물이 많이 또 폭파가 됐고 그런데 잘 집은 배치한다는데 해외 동포 귀국하고 이북 동포 남하다 보니까 이 집을 필요한 수요자는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나무 건물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자연 발생처 나오게 된 것이 채권적 전세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1950년대를 거치면서 아까 같은 사회 문제를 엄청 야기를 시켰어요. 돈 들고 톡낀다, 얘 쫓겨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행민법을 시행을 하면서 현행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일본 민법이 불행하지만 우리 일본 민법이 시행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15년이 지나도록. 왜냐? 민법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민법 제정을 못해요. 그래서 15년이 걸려서 60년 1월부터 우리 국회의원 손으로 만든 민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그전까지는 일본 민법이 시행이 됐는데 현행민법을 시행하면서 50년 내내 채권적 전세가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면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권자의 이용권을 좀 강화시켜주자 해서 채권적 전세에 불과한 이 권리를 물권으로 승격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리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건물이다. 얘가 빌려 쓰고 싶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요거는 물권이니까 얘 앞으로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등기해야 돼. 물론 전세금은 당연히 지불하고 이렇게. 그럼 얘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취득을 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만생통이라고 말이야. 얘가 목적물을 팔았다,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다도 전세권도 물권이고 이게 먼저 성립이 됐으니까 얘가 전세권 중에서 반환 거절해버려. 그럼 얘는 기간 만료 시까지 안전방으로 건물 사용하고 기간 끝나면 하도 물어보는데 전세금을 누구부터 돌려받는가. 이렇게 대항력 갖춘 상태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벌물상의 주인은 양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승계돼요. 따라서 이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도 얘한테 승계되니까 얘는 기간 끝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적 전세가 50년 내내 사용률 약이다 보니까 이 채권적 전세에서 부동산 이용권자 이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권을 시키는 게 전세권이다. 점검 딱 하고, 따라서 이 전세권이나 물권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크고, 우리가 독일 민법을 본다고 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전세권 제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발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딱 점검 딱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현행민법을 시행하면서 도입하고자 할 때 일부 학자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전세권 도입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왜 필요가 없느냐? 건물 소유자들이 전세권 설정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을 안 해준다는 거. 왜냐? 전세권 설정이 되면 얘한테 너무 불편해. 첫째로 건물 팔아먹기 힘들어. 방금 얘기처럼 양도하면 얘가 소유권에다 파는 것도 전세권에 반환 거절해 버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애는 이런 건물 살 생각이 없죠. 대항해 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대출받기 힘들어. 이미 전세권에 설정이 됐으면 다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후순위로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경매 들어갔다 전세권자가 1 전세금 회수하고 나머지 있어야지 은행이 채권 회수하는데 후순위로 은행이 저당권 설정 돈 빌려주는 은행 없잖아요. 대출받기 힘들고 전세금이 등급의 기재가 되니까 세운 포착이 돼요. 세금 문제 또 발생이 돼.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자는 용익물권, 지금부터 용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볼 때 마찬가지죠. 그냥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 전세권을 말해요. 시중에서 관행주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채권적 전세라고 해. 이거 하나 물어본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 엉터로 하는 건지 제대로 금방 알아요. 합격 불합격 그 자체 판정해 보니까. 이거는 채권적 전세. 그러면 이제 용익물권 전세권은 분명히 얘 보호에 털없이 바람직한데 얘가 전세권 설정 기피한다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이걸 활용을 안 하면 필요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거 설정자들이 소유자들이 전세권 설정 기피하니까 이거 도입할 필요 없다. 근데 반대쪽 학자들이 자꾸 규정을 했어요. 지금은 그때가 50년대 이게 활용이 안 되더라도 먼 훗날에 가면 참 시적 표현이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먼 훗날에 가면 언젠가는 전세권도 실생활에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미리 도입해 놓자 적극 규정을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 예상대로 1970년대 말부터 전국에 이제 아파트 등이 엄청나게 증축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전세금이 다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권이 서서히 활용이 되더라는 거. 이 양반 예측대로. 그러다가 1982년도에 70년대 이제 말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권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건물 소유자 공유 기피하다가 그러다가 1982년도에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회를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어. 8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은 토지 위의 건물도 전세권을 겪게 되면 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많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체라고 등기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거는 민법,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특별법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이면. 그런데 이게 주거용 건물인데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를. 그다음에 얘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주택임대 보호법에 특별법 주택임대 보호법에서 얘가 보호가 되다는 거게. 그러면 어차피 나무 주거용 건물을 빌려 쓰는 것은 똑같은데 전세권의 경우는 민법 전세권이 임대차 경우는 특별법 주택임대법이 규율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이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길래 19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을 하면서 양자를 통일법리로 규율하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해서 이때 당시 시행되고 있던 84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대폭 전세권에 도입을 했어요. 전세권을 대폭 개정을 했어. 그 개정 내용이 대부분이 주택임대법에 들어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가 이어서 2002년도 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뭐 전세권이 설정해서 주택임대가 설정해서 다 보호가 돼요 이렇게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근데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밖에 방치가 돼 있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는 2002년 11월이죠. 상가건물 임차법도 시행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 소유자들의 전세권 설정을 극력 기피를 했었다고. 그러다 70년 말부터 조금씩 활용이 됐다고. 그러다가 특별법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법이, 상가 건물은 2000년부터 상가임대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영업용 건물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이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다 보호가 되더란 거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못 해주겠다고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전세권 설정 안 해주더라도 얘네들이 뭐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돌아서는 상가금이자법이 시행된 이유는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가 건물의 경우도 건물 주인들이 무엇을 많이 설정해 주느냐,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해줘요. 지금은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까지도. 이거 기피해봐야 특별법에서 다 보호가 돼버려. 굳이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 지금은 이제 이런 건물 임대차뿐만 아니고 전세권 옛날에 엄청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전세권 모르면 중개업 못해요. 옛날에는 전세권 몰라도 중개업했어.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말이요. 옛날에는 전세권 설정 기피했다 건물 소유자들이. 근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 사정을 반영해서 지금은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전세권 설정 기피해봐야 필요가 없더라. 빌려 쓰는 애들이 임차인들이 특별법에서 보호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물 주인들이 뭐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가 건물도 주인들이 임차인한테 당신이 원하면 내 전세권도 설정해 줄게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 비용이 몇십만 원 들어가. 몇십만 원. 그럼 이제 궁금해져. 돈 몇십만 원 들고 전세권 설정 받는다. 안 받아도 난 특별법에서 보호가 돼요. 상감대처법 등에서 주택임대차법 등에서. 그러면 돈 몇십만 원 들고 전세권 설정해도 그 많은 실익이 있을까?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 해준다 그러는데 이거 받으면 뭔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대답해 주는단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몇십만 원 드리고 전세권 설정할 때 그 많은 이득이 있어야 전세권 설정 받을 거야. 안 그래요? 그 필요 없으면 돈 드릴 법자 특별법 보호가 되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주택임대 상가임대 자면서요. 동시에 임차인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책 읽다 보면 판례. 임차인이 자기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받다 이렇게. 그럼 전세권 등기비용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받을 때는 뭔가 이익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요거라고 말이야.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보증금이 문제예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보면 이렇게 됐다면 특별법도 마찬가지야. 지금 임대차 계약체를 했다. 보증금 1억이다. 뭐 주거용 건물도 상가임대도 마찬가지야. 요 종료됐는데 얘가 보증금 반환 안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경매를 못해요. 임차인은 뭐 해야 되느냐? 요거는 집행 권한을 얻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물론 이걸 이제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역사건 심판에서 심판하고 돼 있어요. 그래도 1개월은 걸려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 끝나도 임대인이 배짱을 튕겨. 뭐라고 배짱 튕겨요? 보증금 돌려달라면 아 지금 없어. 가서 복잡하게 내놓고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배짱 튕겨버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돼. 이 말 알아들어요? 귀찮아. 근데 전세권 한번 보자고 말이야. 전세권 등기됐죠. 전세금 밀어. 자 기간 끝나서 반환 지체한다. 바로 얘는 뭐 해버려. 소송 제기할 필요 없어. 바로 경매해버려. 그러니까 얘가 바짝 꼬랑기 내려. 다음 주 일주일 뒤까지 주세요. 안 오면 나 경매 들어가. 그 바로 경매 신청하면 이 건물에 경매 결제 기입된 게 경매돼버려. 그러면 이게 만천에 공지가 돼. 건물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제값 받고 팔지도 못해. 완전 똥값 돼버려. 얘 박살나버려. 그게 바로 사정이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 임차인이 경매하는 거 얘도 경매는 결국은 하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요 위에 거는 강제 경매라 그래요. 집행 권한 얻은 거를. 밑에 거는 임의 경매라 그래.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도 임대차 계약서 보면 보증금 미력이 써졌어. 전세권에 보면 등기부에 전세금 미력 써졌고 똑같이 분명히 보증금 미력이다. 전세금 미력이 여기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거는 전세권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이 경우는 소송을 또 해야 될까요? 저번 주 그렇게 들었어. 전세권 등기 여기 전세금 미력 딱 들어있어. 등기는 누가 관리해요? 국가기관이 법원이. 그 뭐가 인정이 돼요?
추정력이 이게는 공적 장부잖아. 등기부는. 그럼 여기 1억을 했으면 전세금 1억이 추정이 돼뿐다고. 그리고 굳이 또 소송할 필요 없어. 내가 이 정말로 전세금 1억 줬어요 따질 필요 없어. 추정이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보증금 1억 쓰여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계약서는 공적 장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아무렇게나 쓴 계약서예요. 사적 장부라고. 여기 이렇게 써진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자는 거야?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하라는 거야. 증거 제출해서 이기면 승소 판결 확정이 돼요. 그럼 이 확정 판결을 집행 권원이라 그래. 집행력이 부여된 공적 장부다 그 말이야. 거기 판결이 말해. 요거 있어야지 정말로 보증금 1억이 확실히 있구나 경매를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 결론.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뭐가 뛰어난 장점이다. 전세금 반환 취소했을 때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장점.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 구별하겠나요? 나머지는 별로 실익이 없어. 돈 들어서 그 전세권 설정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특별법 다 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뛰어난 장점이야. 따라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나름 독자적인, 요시간 표현을 빌면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라 그 말이야. 뭐가 가능하다? 임의 경매하고 매각되면서 뭐 할 수 있다? 자기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자. 요게 뛰어난 거. 요걸 설명해 줘야 돼. 중개업자가 그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바로 옆집으로 가요. 예? 요즘에 중개업소가 층층 이렇게 있다고. 여집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럼 누가 이걸 믿냐? 이러봤더니 이런 놈 믿어요? 안 믿어. 옆집 가버리지. 배경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차로 들어가서 그 전세권의 의의 쭉쭉 읽어서 다 가르쳐준 거 써 있으니까. 가로친 2번 채권적에서 민법 임대차를 말한다 써졌고, 가로친 3번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인정이 되는 써 읽었고,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 건물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찾았나요? 농지기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부재 지주들이 농지를 농민들한테 임대주고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세권 목적 삼으면 농지 빌려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대신 아직 여러분이 공법시는 농지법을 안 배웠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농지 임대차는 민법이 아니라 농지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 나와 있어. 그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그 말이야. 농지법 23조부터 나와 있어. 농지 임대차가. 나중에 농지법 공부할 때 그런 것도 떠올리면서 해보라 그 말이야. 그 물리가 확 튀어요. 그다음 밑에 용익물과 성질 우측에 담보물과 성질을 같이 갖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세권도 담보물권과 성질을 갖다 보니까 이거 끝나면 담보물권이 바로 나오는데, 모든 담보물권은 공통적 인정된 성질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인데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요 4가지 성질이 똑같이 인정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 4가지 성질은 전세권 끝난 다음번에 바로 나와요. 그다음 존속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몫인 여러분이 외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기억번.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넘겨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 수될 필요는 없네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리면도 상관이 없으니까. 됐나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그 다음 앞에 넘겨보세요. 똑같은 판례로 앞에 이제 색칠한 부분에 1번 판례 똑같은 취지니까 점검 잘 해두시고, 그 다음 뒤에 전세권의 존속권은 반드시 머릿속에 하면 되는데 이미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금원의 존속권을 약정할 수 있다. 여러 번 가르쳐주는데 전세권만 최장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앞에 나왔나요?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이니까 20년짜리 소멸시로 소멸될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 다음 최단기는 그럼 뭐잖냐, 이게 문제인데 최단기는 원래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건물 전세권의 경우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해서 건물 전세권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최단기 1년 이상으로 하라 제한을 두고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주택임대법을 도입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근데 지금 주택임대법은 최단기가 2년 이상으로 돼 있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택임대법상으로도 84년도에는 최단기가 1년이었어. 그걸 그대로 민법에 도입한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법은 89년도에 최단기가 2년으로 개정이 됐는데 민법은 개정을 하다 보니까 1년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전조건이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소멸 통고한다. 점검 딱 하고. 그럼 바로 전세권을 소멸한 게 아니라 통고받은 날부터 유예기간을 좀 둬요. 느닷없이 전세권 소멸하면 대입을 뭐하니까 6개월간. 그 다음 전세권의 갱신, 합의해서 갱신할 수 있는데 합의 없이 법률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312조 사항이에요. 여기에 전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인데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과의 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했다가 말. 요 기간 내에 그러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갱신된 걸로 본다. 요게 312조 사항 건물 전세권의 경우 인정이 되는 법정 갱신 제도예요. 근데 이 규정도 주택임대보호법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주택임대보호법 규정과 똑같아. 건물 전세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따라서 이 전세권의 법정 갱신도 주의할 것. 건물 전세권만 적용이 되지 토지 전세권은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 2개가 있어. 주택임대법을 도입해서. 그게 조금 전에 나온 최단 존속기간 1년 이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법정 갱신제도. 주택임대법을 도입한 거라고. 그 다음 시험에서 우리가 180조 공부할 때 10번 넘게 지겹도록 나온 것이 하나 있다 했는데 그때 궁금하면 307페이지 확인해 보는데 거기 동그라미 우측에 2번에 판례 동그라미 니은번이었고 지겹도록 출제되는 거. 법정 갱신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 갱신되는 케이스예요. 따라서 187조가 적용이 돼. 변경 등기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야기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원래 변경 등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자동 갱신되니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187조가 정된다. 이 판례 점검 따가고 열 몇 번 나온 데가. 그다음 전세권 효력에서 304조 1항 2항 해설을 안 하는데 이 녀석이 잠깐 7번 보세요. 이 규정이 의외로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돼요. 여기 304조 1항 2항은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갑의 토지 소유자하고 이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사용권을 을이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여기에 건물 지었어요. 건물은 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A에게 빌려줘서 A가 전세권을 취득을 했어요. 건물 전세권자 A. 그러면 여기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 따라서 건물만 사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건물을 사용하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해서 우리 법 304조 1항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 여기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는 자기가 지상권자나 임차인인 것처럼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304조 1항. 건물 전세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은 얘가 임차인이나 지상권처럼 토지 사용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304조 2항. 이 경우는 이제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요걸 얘네들 지 마음대로 이걸 지상권을 포기한다 해버리면 토지 사용권 없어 있잖아요. 그럼 건물 철거 들어가요. 그럼 이 건물 사용 뭐 하잖아요. 그래서 304조 2항. 따라서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자 임차인은 요걸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 전문 자체를 자주 우리가 점검 꼭 하고 법정 지상권 300 집중하세요. 아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행법상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4개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저당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360년 법정 지상권하고 305조 1항 이 전세권의 경우에 나오는 법정 지상권은 딱 한 개만 물어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305조 1항 법정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법정 지상권은 내용은 이런 거니까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또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통일은 소유였는데
건물 위에다만 을에게 전세권을 딱 설정을 해줬죠. 현재 건물 위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토지만을 갑이 병에게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만을, 그런 매매 결과 토지는 병에게, 건물은 그대로 갑에게, 얘가 동시에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하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이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전세권도 같이 소멸되니까 얘가 불발락을 맞아요. 이렇게. 따라서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재산권 설정 차이라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민법 305조 1항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지상권 얘가 취득하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는 A한테 철거 청구 뭐한다. 건물 존속이 되니까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스토리가 이게 305조 1항 얘가 법정에서 취득한 사례인데 여기서 뭐를 껴쳐드냐. 우리가 조금 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방금 이렇게 하겠어요. 토지 건물이 동일수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만 팔았죠. 그럼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얘한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305조 1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원래대로 하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죠. 근데 이게 여기에 전세권자가 없었으면 그냥 포기하면 철거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뭐야 이거? 얘는 또 보여줘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5조 1항 법정지상권을 따로 또 두게 된 거라고 말할게. 따라서 여기 305조 1항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 305조 1항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대신 나오면 딱 한 개만 물어봐. 뭘 물어보냐?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 여기 보세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 인정이 되는구나. 철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전세권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법정지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재산권 원래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얘잖아요. 얘한테 법정지상 인정이 돼. 요걸 바깥치기 잘해. 따라서 이게 나오면 쭉 읽고 딱 한 개만 확인하셔.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요것만. 누가 법정지상 취득한다? 설정자. 나쁜 새끼지만. 어쩔 수 없어.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그것만 바깥치기. 따라서 305조 1항 법정지상권은 줄거리 파악하고 요거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포기한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나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거기 305조 1항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대지 소유자 특별 승계에는 여기에 토지 매수 예의를 말해요. 특별 토지 매수는 얘는 누구한테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 설정자 돼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설정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뭐로 바깥치기 한다고요? 전세권자로. 바깥치면 눈에 안 보여요. 다 들고 나와 이거. 그러니까 요게 딱 나오면 그것부터 확인할 습관들이 꼭 그것만 물어보니까. 요거 법정지상권을 전세권자가 취득을 됐는가, 설정자 취득을 됐는가. 원래는 얘 보호하기 한 거지만 얘가 취득 못하죠. 이건 소유자가 취득한 거죠. 예, 그것만 확인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그 밑에 전세권자 사용자 읽으면 되고 뒤에 넘기세요. 가로친 2번 하도 물어보니까 기초로 점검 딱 하고 이게 임대차하고 차이점이야. 임대차 경우는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다 보니까 경제적 약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해요. 그러나 임차인이 수리비,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돼요.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요. 따라서 빌려 쓰는 전세권자나 빌려주는 전세권 설정자나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가 대등하기 때문에 물권을 갖는 자는 수선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아까 지상권에서도 그 말이 나왔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전세권자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해요. 전세권자는. 지겹도록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어디 가서 점수 따기 힘들어요. 임대차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만 하는 거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는 못하고. 그러니까 유익비 한번 봐봐. 저번 주 가르쳐줬죠. 세 가지 특징.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310조 1항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지출해 가고 증가액 중에서 어떤 걸 누가 선택한다고 가르쳐줬나요? 항상 상대방이. 여기서 소유자겠죠.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유익비는 이양 상당한 상환기인 허위를 청구할 수 있죠. 요 세 가지 똑같잖아요. 저번에 가르친 점유권하고 똑같죠? 그다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요거는 주택임대 보호법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주택임대 보호법 7조 차임 증감 청구권을 그대로 도입한 거라고. 따라서 원래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전세권 설정 전은 증액 청구, 전세권자는 감액 청구하는데 이걸 싸잡아서 증감 청구, 증액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 보호에서 제한을 받아요. 원래 약정은 전세금 2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증여 나올 때 1년이 안 된다. 주택임대 보호법 규정하고 토시세는 안 틀리고 똑같아. 그래서 주택임대 보호법 공부한 사람은 읽을 필요 없어. 주택임대 보호법상은 차임 증감 청구권과 동일.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 민법은 나중에 공부할 게 없어요. 똑같은 게 계속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것이 아니란 거죠. 일일신 우일신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거 배워. 나는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미쳐버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재미는 있겠죠. 똑같은 거 배운다 눈치채버리면 재미가 없을 건데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거. 근데 문제는 비극은 뭐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야. 왜? 애울락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빨리 똑같은 걸 똑같이 배우고 있구나. 그 눈치채야 돼. 그냥 민법에 필요 없겠구나. 조만간 가면 이걸 깨우치셔야 돼. 그 다음 물권증권 상린권은 읽어볼 필요 없겠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똑같이 세 가지 인정이 돼요. 동시에 점유하면 점유권이니까 물권증권 똑같이 인정이 되고 아까 가르쳐드렸잖아요. 상린관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넘어가 버리면 돼. 또 제목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요거는 몇 가지 신경 쓰셔야 돼요. 뭐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지금 전세권은 얘가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금 1억이고 얘가 전세권자고 그러면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처분의 자유는 인정이 돼요. 아까 지상권처럼. 그런데 요거는 물권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지상권에서 내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두 놈이 지상권 설정 계약처럼서 절대 지상권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 특약 맺더라도 담보 제공하지 마라. 담보 공유 금지 특약 맺더라도 이런 거는 다 무효니까 특약 불구하고 지상권은 여전히 자유롭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전세권은 똑같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이게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설정 행위에서 둘이 계약처럼 하면서 당신 절대로 전세권 양도하지 말거나 양도 금지 특약 맺으면 이 특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이런 거는 양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전세권은 물권이면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은 처분 후 자유가 제한을 받는가? 양도도 못하고 전전수도 못하고 담보 제공도 못하는가? 채권으로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전세권은 지금도 시중에서 가능적으로 채권적 전세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채권의 경우는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인적 색채가 강해요. 따라 이런 거는 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마음대로 양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징이 설정행위에서 처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특약 맺으면 처분을 뭐한다. 그거 점검 딱 하고 우측에 동그라미 설정행위에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점검 딱 하고 이게 지상권 어떤 다른 물권하고 차이점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행위에서 이런 처분을 금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해요. 먼저 전세권의 양도. 양도는 이 전세권이 계약에 의해서 통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양도. 이렇게 딱 양도하게 되면은 얘는 전세권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양순이자 전세권자가 되어서 얘하고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양도고. 따라서 거기 307조인가 어디 나와 있다시피 307조 양수는 전세권 설정돼서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전세권 지위에서 벗어나니까 따라서 그는 문제될 거고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전세권과 전세금 변화지 분리한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얘가 막 써놨는데 중요하니까 판례는 다 너희는 났는데 지금 엉망으로 됐다. 다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 인정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의리 갑으로부터 1억원 빌리고 A한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어떤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니까 피담보 채권의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부종성.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이전되면 담보물권 저당권 따라서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이에요. 그러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 말은.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전세금 자 1억이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피담보 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담보물권이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전이 되면 전세권도 같이 이전이 되고 이게 부종성 수반성 문제야. 따라서 양자는 원칙 분리처분 못한다 그 말이게. 이게 세트로 묶어서 다녀야지. 이게 이제 부종성 수반성인데 이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아까 지역권 떠올려 보세요. 지역권도 수반성 인정이 되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당사자 특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특약에서 수반성이 배제가 돼. 그게 아주 중요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전세권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전되면 전세권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 요게 합리적이니까 요 수반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이전이 되면 전세권도 같이 이전이 돼야죠. 근데 전세금 반환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담보물권의 수반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수반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판례가. 그럼 어떤 경우냐?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가 돼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1억 원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이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전되지 않은 전세권은 어쩌냐? 소멸되는 걸로 보자 그 말. 그러면 이 경우는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받은 거야. 따라서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됐지 않으면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게 된다는 걸게. 그러면 이제 얘가 얘한테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 채권 1억짜리 나한테 넘겨줬으니까 나한테 1억 줘서 이렇게 청구하면 된다는 거. 다만 이 경우는 전세권이 얘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더라도 경매나 우선 변제는 못 받아야 하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판례 추세가 존속기간 만료라든가 합의 해지의 경우 등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이전이 되되 전세권은 수반되지 않는 걸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고 수반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되는 건데 책으로 돌아가서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엉망으로 써놨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서 기억번이 원칙이고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원칙 분리처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 색칠해서 2번 판례야. 2번 예가 있다고. 어떤 경우냐?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합의 해지의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수에는 전세권이 이전이 안 됐으니까 전세권에서 담보가 됐지만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 경우는 분리 처분이 가능한 건 어떤 경우라는 거?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거하고자 대비를 하는 것이 함정에 말한 것이 전세권 존속 중에 이렇게. 전세권 존속 중. 요거하고 반대로. 요거는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전세권 소멸이 되다는 거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바로 발생이 된 케이스인데 전세권 존속 중. 존속 중에는 전세권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존속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처분하는 거 허용이 되는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 중에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지금 이 전세금 1억인데 전세권 요거하고 반대로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가 아니고 존속 중이라고 말이요. 존속 중에는 이 의뢰한 사람이 전세권은 그대로 자기가 갖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는가? 요거는 안 된다고 말이야. 존속 중에는. 그럼 왜 안 되겠냐? 그걸 생각해 봤는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기간 말로 합의해진가? 전세금 반환 채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전세금 이런 거 돌려주라 그거는 기간 등이 만료돼야 생기잖아. 근데 이건 존속 중이잖아. 존속 중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은 그대로 전세권자와 보유하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얘가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갑자기 위에 동그라미 니은번으로 올라가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만 장래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할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 양도했을 뿐이다. 두 줄 찾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악플이 다 생략돼 버렸어. 그럼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느냐? 순서 잘 잡아야 돼. 동그라미에서 기억번,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원칙 분리처분 뭐한다. 원칙이요. 그러나 최근 판례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 2번으로 가셔야 돼. 2번 어떤 경우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전세계약 합의해지 등등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의 담보채권, 무담보 채권 양도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하고 반대로 뭐 중에는 전세권 존속 중에는 여기 이제 니은번으로 가는 거 위에. 근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됐다면 이놈의 자석이 요거 빼버렸단 말이니까. 존속 중에는 요 대비하라는 거 요 판례하고 2번하고 존속 중에는 여기 할게요. 그 니은번 판례가 존속 중에는 전세권은 온 전세권자 그대로 보유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유 존속 중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니은번에 써놨어. 다만 장래 전세권이 소멸해야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이 되겠죠. 존속 중이니까 소멸해야지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이 되죠. 따라서 장래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장래 조건부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존속 중에는. 여기 핵심 포인트. 존속 중이란 말이 이 세상에 판례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막 써놨나 몰라. 존속 중. 뭐 비교하자? 요거하고 요건 존속 기간 말로 합의했지. 요거는 존속 중이. 요 차이점을 잘 끼우치라고 하는 거. 그 존속 중이란 말이 니은번판에서 빠져있어 본단 말이야. 그다음 뒤로 넘기셔 갖고 담보 제공. 자 앞에 저 보면 371조에 재산권과 더불어서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이것도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세권 기간의 종료되면 이 판례가 워낙에 출제가 되는데 구절구절을 그래도 잘 써놨는데 한 개만 빼놓고 얘가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나름 좀 잘 써놨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전세금이 1억인데 요 우리나라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해라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전세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타트. 이것부터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 경우에 지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물은 딱 5분만 참으세요. 저당권의 목적물은 자, 요것부터 물어본다는 거. 물권인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냐 아니면은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1억 돌려서 청구했던 권리 갖겠죠. 1억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냐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당연지사로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요. 권리 중에 딱 두 개뿐이에요. 전세권하고 뭐하고 지상권하고. 따라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그 자체다. 요거부터 물어보면 딱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요 기억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 못해요. 그게 기억번이에요.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 확인했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뭐이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나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 목적. 이것부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전세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 못한다. 경면 못한다 그 말이야. 없어졌으니까. 그게 기억번이야 이제. 뭐 알겠나요? 요 구절구절 물어보니까 기억번이 전세권을 설정된 게 말소된 게 없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어떤 경우는 기간 만료가 되면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에서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기억번. 확인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다시 하기요. 제1단계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 물권인 전세권 자체다. 제1단계. 2단계. 그러면 이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 그럼 전세권 소멸이 됐는데 전세권이 이제 저당권을 객체니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 못한다. 그 기억번 2단계.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따져야 돼.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 회수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돈 뜯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그 밑에 니은번, 디귿번. 이 경우는 이제 뭐를 하면 되느냐. 저당권 공부한 사람은 무지 쉬운 건데 이 경우는 얘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요 1억 원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 요것만 지금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요걸 보고 사실은 돈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 1억을 얘가 얘한테 반환해버리면 얘는 전세금 가지고 채권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 이럴 때는 얘가 전세금을 얘한테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압류하라 그 말이야. 압류하면 얘가 얘한테 전세금 지급을 못해요.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일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전세금 가지고 채권 회수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뒤에 담보물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물상대의라고 그래요.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 다음에 디귿번 써진 것이 물상대의라고 하는 걸 써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압축시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에서 더 이상 저당권 실행을 못하는데 대신 저당권에 웃지하면 됩니까? 저당권자는 물상대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방법이 동그라미 디귿번에 쓰였는 거예요. 알겠나요? 순서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물이다. 1. 시험 2. 전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 그럼 더 이상 전세권 자체도 저당권 실행 못한다. 두 번째 핵심 3. 그러면 돈 뜯기냐? 그건 아니다. 얘가 얘한테 지불해야 될 전세금 1억짜리 반환 채권을 압류 등을 해서 물상대의를 하면 전세금 가지고 채권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3이에요. 그 과정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밑에다가. 그 다음 전전세는 요즘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 걸 전전세 그래요. 양도하고 달리 전전세는 원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시 이 건물 또는 일부 위에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전세 그래요. 따라서 양도하고 달리 전전세는 원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보유를 해요. 그 3자 간의 관계가 문제돼요.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전전세권자. 아까 양도는 두 놈만 남지만 그러면 여기 이제 전전세 경우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얘가 전전세금 반환 지체했다. 그때 얘가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전세권자도. 요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당연히 얘가 전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이렇게 하겠죠. 얘는 전전세금 이렇게 주었을 것이고 얘는 온전세금 이렇게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얘가 나중에 기간 만료돼 반환하면 얘도 경매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전전세권자도 경매 청구는 가능하다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단 원전세권에 의해서 전전세권자 경매는 제한을 받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지금 전전세권 존속기한은 원전세권 존속기한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전세금은 원전세금 1억이다. 그럼 이게 1억 넘으면 안 돼요. 원전세권 전세금을 초과할 수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기간은 만료가 됐어요. 근데 원전세권 존속기간은 아직 만료되기 전이다. 왜? 이 기간은 이 기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얘가 전전세금 반환 지체도 경매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남을 게 두 번째. 이게 동시에 만료될 수는 있어요. 원전세권 존속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바로 전세금을 얘한테 반환했어요. 근데 비용을 넣으면 안 줬다. 이런 경우도 경매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이거하고 반대해야 돼. 원 전세권 존속기간도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됐는데 원 전세권 설정자가 원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그래서 얘도 지체했다. 이럴 때만 경매하는 거야. 거기 지금 전전세에서 동그라미 3 효과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디귿번 거기에 설명이 됐어요. 외우지 마시고 전전세권자 경매 우선 변제권 했고 전전세권이나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에 대해서 원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 경매한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임대는 읽으면 되고, 소멸에서는 목적물이 멸치려면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제껴버려도 되고, 대신 이제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가로친 3번에 존속기간 만료로 난 소멸에서 두 번째 줄 지겹도록 물어보네요.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드렸어.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을 갖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성질을.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과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해요. 187조에 따라 지겹도록 물어봐. 야, 기간 만료되고 더 사용하면 안 되니까. 전세권인 게 마소 등기 안 하더라도 자동 소멸이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담보물권과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과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한다. 180조 적용된다. 그건 무지 물어보면 그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밑에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에서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 비교 정리 잘 하시고, 소멸 청구는 사유가 달라요.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있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할 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설정 행위에서 양도 등을 금지를 시켰는데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전세권자 전세권 양도했다. 그럼 계약 위반했죠. 이런 경우. 그다음 목적보다는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 원래 수선은 전세권자가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서 전세권 사용하더라.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소멸 청구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는 즉시 전세권이 소멸이 돼요. 그런데 소멸 통고는 사유가 달라요.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 통고를 하는 거예요. 청구 말고 통고. 통고자가 들어가면 즉시 전세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구별했나요? 이런 거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게을려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주제기는 사유 다르다. 그 다음 즉시 소멸하냐 6개월 지나냐 차이가 있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317조 이것도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310조에 전세권 설정자는 집중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은 딱 5분이면 되니까, 얘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에게 말소시켜야 되니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해줘야 돼요. 전세금 반환하고 이거는 동시행관계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얘가 전세금 반환 지체해야지 얘는 경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시행관계다 보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는 인도 안 해주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안 하고 얘한테만 전세금 반환 청구하면 얘는 당신이 이거 이행할 때까지 전세금 반환 뭐 하겠다? 정당하게 반환 거절해버려. 이런 거를 계약법에서 동시행 항변권 거래요. 이걸 행사를 해버리면 정당의 전세금 반환 거절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매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청구하려면은 얘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빠뜨리려면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해야 돼. 아나 인도해 줄 테니까 전세금 달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비로소 경매한다. 여기까지. 그 317조가 동시행관계고 따라서 동그라미 1번으로 경매하려면 설정자를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 이렇게 순서대로 요거는 잘 써놨으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지막에 한 가지 거. 지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동시에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에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 그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도 용익물권은 설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토지 등 건물이든 일부 위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용익물권이니까. 그런데 다른 용익물권과 달리 얘는 지금 전세금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설정자가 전세금 반을 지체하면은 얘는 이제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경매는 전부에서 경매할 수 있는가,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당연히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능히 있다 보니까 아예 303조 1항에는 못지를 해놨어요. 부동산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따라 시험에서 부동산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 이론 역시 동글배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도 합니까? 요게 문제인데 이게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에서 견해들이 있는데 판례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판례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신청 못 한다. 바꿔 말하면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못 한다는 거. 요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하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것까지 하면은 설정장에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지만 경매를 전부에 대해서는 못 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거기 책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그 판례가 나오는데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를 못 한다. 전세 목적 아닌 부분은 경매 신청할 동안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가세요. 1번 눈으로 얼른 읽어보세요. 방금 해준 판례가 그 판례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줄 수 있으면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없다 그 이야기고 2번 읽으세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2번이. 요게 이렇게 바꿔보자 말이에요. 요게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방 2칸 이외에 2칸 위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서 이렇게 이럴 때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반드시 실무에서 알아두는데 시험을 떠나서 2칸 위에 전세권 설정이 됐어. 그러면 판례 이론에 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뭐하니까 이것만 경매하라는 거. 그 1번 판례처럼.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방 2칸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요. 이것만을 경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러면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이것만을 따라떼어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못하냐. 이게 문제인데 그걸 말해주는 것이 2번 판례라고. 2번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요지 부동이야. 이런 경우도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버려.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자 이런 경우도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못 한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행법상 경매가 불가능해요. 방투값만 따라서 경매 못 한다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 얘는 어떻게 전세금 해소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중개업자 알아야 될 것이에요. 왜?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는 얘가 타는 거야.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데 경매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거 어찌하면 되나 이게.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거는 이미 경매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경우는 이 2칸만은 이미 경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삼아서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임의 경매 말고 강제 경매하는 편법을 써야 돼요. 이게 전부가 얘 거니까. 이 말 했거든요. 근데 강제 경매는 뭐가 필요해요? 소송해야 돼. 시간이 엄청 걸려.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이 엄청 비판해요. 서민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려면은 신속하게 권리구조가 되도록 해줘야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허용을 해주자고 말이야. 임의 경매 바로 해버리라고.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편법을 써야 된다. 소송 제기하고 이 전부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 판례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밑에 316조고 부속물 매수조건 나와 있죠. 요거는 임대차에서 건물 있다 공작물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수조건하고 똑같은 권리인데 임대차에 나오는 부속 매수조건이 시행에 집중 나와요. 646조가 임대차에 나오는.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공이 부속 매수조건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는 누구만이 행사해요? 부속 매수조건을. 아까 가르쳐드렸어. 오전에. 임차인만 행사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시험은 당연히 어떤 게 주로 나오고 임대차가. 따라 이것도 임대차 찾아보면 646조 오전에 가르쳐준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 매수조건 이게 집중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차이점만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의 경우는 양자 모두 부속 매수조건 행사한다. 그 316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1항 2항에. 근데 임대차는 누구만 행사한다? 임차인만. 임대에는 부속 매수조건이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시험은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수조건이 주로 나오니까 임대차 참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한 가지 314페이지 보세요. 11번 봐보세요. 그 시험에서 무지 물어보는데 11번
읽으세요. 이 판례가 시험에서 무지 나오는데 뭐 잘못됐잖아.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돼. 근데 전세금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이 이제 그 내무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인데 압구절이 잘못됐잖아요. 고치세요. 그거. 전세금은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해도 되니까. 압구절이 거꾸로 쓰였다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런 다시 요 갑이 채권자, 얘가 채무자, 1억은 빌려줬어. 이렇게.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요 1억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의 건물 위에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 이야기가 채권자가. 그럼 전세권 취득하면 전세금 줘야죠. 근데 전세금 현재 준 적은 없잖아. 그러더라도 기존의 채권을 무엇으로 가름하면 된다? 전세금으로. 그리고 결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라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써놨잖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11번은 압구절이 잘못됐잖아. 그 전세금은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에 잘못 써졌다니까. 그게 수수될 필요는 없고 이래야 맞다고. 그 기존의 채권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 알아들어요? 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 가름해도 되니까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맞다니까. 압구절을. 근데 거꾸로 써놨잖아. 이 쌍놈의 새끼가 지금 욕 제대로 나오네. 개새끼 그죠?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틀린 거라니까 이게. 알아들어요? 맨날 시험에 물어보는 거 이게. 근데 나 안 봐도 왜 자꾸 이야기하냐? 여러분 나중에 요것만 쳐다본 사람이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온다 요것만. 그럼 틀린다고 이게. 그럼 누구 욕해요? 책 쓴 새끼 욕하면 나 욕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한개서 떨어지면 못 찍겠냐고 이게. 그거 고쳐드리는 거지 자꾸.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무시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OX 막 썼어. 그 글자 넣는 이런 문제 어디 갔죠? 21세기 지금. 그 여러분 이런 걸 또 좋아해. 그 책에다 이 새끼는 이런 걸 막 넣어놓고 꼬셔갖고. 그럼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놓던가. 그러니까 압구절 고치셔야 돼. 전세금 지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요. 그 압구절이 잘못됐다고 지금 고치시라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리면도 된다 그 이야기요. 그 박스에다는 뭐 넣으라는 거 지금 키존 이 말 넣으라는 소리 아니오 그야. 그 앞에가 잘못 써잡혔잖아. 이 빌어먹을 새끼가 지금. 아 이 새끼 욕 계속 나오네 이거 쌍놈 새끼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이 개새끼 지가 지금 배우고 책임져야 돼. 이건 나 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할 거상 많이 한다.